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보험의 여왕 최부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보험깍쟁이 한송희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으로 복지를 실천하는 보험복지사 강인석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칭찬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암치료비 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최부경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암 진단을 받고 나면은 치료비가 걱정이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실손보험이 아닌데도 실제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암 치료 중에서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가 높은 신의료 기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부작용이 적은 대신 비싸고 실손보험이 있더라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네, 요즘 이 암을 치료하는데 치료비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실비가 있다면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네, 요즘 실손을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암 진단을 받게 된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검사비, 수술비, 그리고 기타 입원 비용 등 모두 포함하여 연간 5천만 원 한도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외의 비용들은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1년에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넘어서게 되면은 개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요즘 치료비가 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암 치료에는 크게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암 수술 이렇게 나뉘고 일반적인 암 수술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정 특례 대상으로 분류되어 수술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의 정확도가 높고 절개 부위가 작아 회복이 빠르며 정교한 수술이 가능한 로봇 암 수술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면서 가격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로봇 수술의 비용은 병원마다 부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약 7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실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죠. 네, 로봇 수술은 예후가 좋긴 한데요. 비용이 굉장히 비싼 것 같습니다. 회당 7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달하는 치료비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실손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술한다고 하더라도 암 치료가 바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치료의 순서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암 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을 한 이후에 항암 치료를 하든 항암 치료를 먼저 하여서 암 크기를 줄여놓고 수술을 하듯 꼭 함께하는 치료법이 바로 항암 치료인데 이 항암 치료는 약물로 하는 항암 약물 치료가 있고 방사선 양을 조절하여 사용하는 항암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약물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약물 중에서는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 죽이는 치료 방법이 표적 항암 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안 그래도 이 표적 항암 치료가 굉장히 이슈잖아요. 이전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암에 걸리고 치료를 했을 때 머리가 많이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이 비닐을 쓰고 있기도 하고 이런 부작용들을 나타내는 곳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표적 항암제의 경우에는 이 부작용이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표적 항암제는 좀 많이 다른가요?
네, 사실 저라도 만약 암에 걸리게 되거나 큰 질병에 걸렸다고 할 경우 조금 더 예후가 좋은 치료, 조금 더 부작용이 적은 치료법을 선택할 것 같은데 표적 항암제는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따라오는 신체적인 부작용이 일반 항암제보다는 완화가 되어 있고 치료 결과도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준비된 자료를 보시다시피 여성 발병률 1위인 유방암의 경우 표적 항암 약물이 월 치료 비용이 최소 200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금액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닌 월 평균 비용이기 때문에 이 치료가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치료 예후도 좋고 이 부작용도 적다 보니까 표적 항암제로 저도 치료를 받고 싶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한 달에 지금 표로 보면은 500만 원 이상이 되는 치료비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가 치료를 받는 환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이 비용 때문에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 고객님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60대 중반의 고객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경우 대장암 4기를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바로 당장 할 수 없는 상태셨고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스티바가정이라는 표적 항암제가 몸에 잘 맞아서 약 1년 동안 약을 쓰게 되었는데 그 비용만 보더라도 1년에 8,4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쓰게 됐는데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죠. 네, 1년에 8,400만 원이면 아까 실비 한도가 연 5천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나머지의 3천만 원 정도는 완전히 본인 개인 부담금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이런 표적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급여로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고객님의 경우엔 암 주요 치료비라는 특약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네, 비급여 치료면은 이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더욱더 커질 텐데요. 방금 말씀 주신 이 암 주요 치료비? 이거는 어떤 건가요? 암을 치료할 때 좀 지원을 해주는 특약인가요? 네, 암 주요 치료비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암 수술, 즉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 안에 하나여 사용하신 금액을 실제 비용만큼 보상하는 특약인데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암 주요 치료비 제가 좀 느끼기에는 실비랑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실제 비용만큼 보상해주는 특약인데 이 조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막 까다롭거나 이러진 않나요? 네,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서 1년간 암 치료비 총 1,000만 원 이상, 최대 한도는 1억 원까지입니다. 기존의 실손보험처럼 병원비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청구하는 게 아닌 1년간의 치료비를 한 번에 모아서 연간 1회안, 최대 5년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실손보험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실손보험과는 좀 다른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바로바로 우리가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모아서 청구를 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점이 실비랑 중복으로 보상도 가능한 건가요? 네, 실손에서 보장되는 부분인 암 수술비 등에서는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실손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 즉 표적 항암 치료나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양성자 치료 등 치료비는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을 가입하셨을 경우에 보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실손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치료를 받을 경우에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특약인 것 같은데요. 주의사항이 따로 있다고 해요. 주의사항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보험회사들마다 보상하지 않는 조항을 정리해놨는데요. 해당 약관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나 면역력 강화 치료,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보상을 하지 않고요. 또 호르몬 관련 치료제, 그리고 암 주요 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들은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 치료를 본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암 주요 치료비, 이 이름 그대로 암을 주요 치료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특약이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설명해 주신 이 암 주요 치료비 특약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특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암 치료를 하려면 입원을 해야 하는데 장기 입원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치료 이후 신체 기능이 정상화가 될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함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인데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인력 등 간병 지원 인력 등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며 24시간 간호 간병을 하는 지원 제도인데요. 그런 간병인을 따로 구할 필요 없이 마음 놓고 입원을 할 수 있어서 환자나 가족들의 입장에서 마음이 조금 편하겠죠? 네, 암 주요 치료비 특약과 함께 준비하면 좋을 특약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간병까지 같이 해주는 병실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은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그럼 혹시 이 병실료가 좀 비싸거나 이러진 않은가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공짜는 없으니까요. 근데 간호간병 병동은 나라에서 해주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신 경우 본인은 20%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입원했을 경우 본인 부담금은 약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이며 개인 간병인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병실과 화장실에 호출벨이 있어 편리하고 원칙은 보호자는 상주가 안 되며 면회로 만날 수 있지만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주 요청이 가능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서 제공 가능하나 정신과 병동, 감염 환자 병동, 요양병동은 불가합니다. 이 보험은 갱신형, 비갱신형으로 원하는 대로 가입이 가능하시고 1일에서 180일 한도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루에 2, 3만 원 정도로 본인 부담금도 적고요. 그리고 간병까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맞아요. 자료를 보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와 개인 간병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84.5%, 개인 간병인 만족도가 60.2%라고 합니다. 네, 환자 입장에서의 만족도도 개인 간병보다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더 높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들어가고 싶다면 어떤 조건에 만족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한다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 내용도 좀 궁금한데요.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실은 수술 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 하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입원이 가능하고 식사 보조, 체위 변경, 운동 보조, 기본 위생 등을 도와드리는 병실인데요. 하지만 중증 환자로 분류되는 치매, 정신질환, 선망 환자,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에는 입실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24시간 내내 우리 이제 간호사가 상주하기는 좀 어려울 테니까요. 중증 환자 케어까지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입원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은 보장은 얼마나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설명 들어봐야 할 텐데요.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간호간병 통합병실에 갔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 이름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보험을 따로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진단금이랑 수술비 그리고 어떤 보험을 가입하실 때 특약으로 추가만 해주시면 되는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현재 하루 입원 시 7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데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3천 원에서 6천 원 사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원했을 때 하루에서 2, 3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방금 7만 원까지 보상이 된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입원을 했을 때 오히려 내가 남는 돈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오른쪽 어깨 수술로 인해 한쪽 팔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이용하시게 되었는데요. 입원비와 병실료가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제 고객님의 경우 4인실을 이용하셨더니 본인 부담금이 3만 원 정도였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특약에서 7만 원이 지급되어 총 20만 원을 벌었다고 좋아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무래도 몸이 아파서 입원을 했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되기도 하고 전문 인력에게 치료도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특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간병인이 필요한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간병을 해준 사람은 줄어들고 있어요. 또한 간병인을 사용하는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는 간병인들에게 무료로 간호조무사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보장은 보험을 가입하실 때 필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한데요. 3,000원에서 6,000원 정도면 충분히 가입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가입해두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하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앞에서 설명했던 암 주요 치료비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특약까지 넣어서 보험을 가입한다면 미래에 혹시 모를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해서 실손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을 준비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암 치료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깜짝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혹시 지금은 표적항암 이런 게 신의료기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실손에서는 보장이 제외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10년, 20년이 또 지나서 새로운 항암 치료비법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도 암 치료비에 해당이 돼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네, 가능합니다. 암 치료비에서 보상하는 암 수술비, 그리고 항암 약물 치료비, 항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항암 치료가 생기더라도 이 세 가지에 해당되면 가능하십니다. 네, 암 치료비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은 새로운 의료 기술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 항암 치료라면은 가입이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칭찬 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실손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한송희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실손보험이라고 하면은 사실 모두가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보험일 것 같아요. 실손보험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렇게 보편화된 국민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병원에 가셨을 때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게 된다면 가입 시기에 따라서 그 의료비의 70%에서 100%까지 돌려받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실손보험이 있어서 사실 병원에 갈 때마다 그래도 병원비 걱정은 좀 덜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최소한 병원비 걱정은 덜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실손이 여러 세대를 거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4세대까지 나와 있다고 하던데요. 세대별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손은 크게 1세대부터 4세대 실손까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간단한 구별 방법은 이제 가입 시기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몇 세대 실비에 가입하는지 요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좋은데요. 일단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은 1세대 실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내가 쓴 병원비의 100%를 보장해주는 실손입니다. 하지만 생명보험회사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80%를 보장하고 갱신 주기는 3년 또는 5년으로 상품마다 다르고 같은 1세대 실손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조건으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보장해주는 범위나 가입 금액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1세대 실손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병원비에 이제 손해보험회사 기준으로 병원비의 100%를 보상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갱신 시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이런 위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세대 실손에서는 본인 부담금은 굉장히 적지만 대신에 갱신할 때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보완해서 나온 게 2세대 실손일까요? 네, 맞습니다.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의료보험에 따라서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1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보장되는 항목과 보장되지 않는 항목들이 회사마다 가입 시기마다 가입 조건마다 각각 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2세대 실손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2009년 10월 이후에 출시하는 실손들은 모두 3년 갱신형 실손이고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관계없이 90% 보장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이것을 표준의료실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표준의료실손은 입원 시 급여나 비급여에 관계없이
병원비의 90%를 돌려주는 실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원 시에는 일반 병원 10,000원, 종합병원 15,000원, 대학병원은 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손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들은 1년 갱신형에 15년마다 재가입을 하는 재가입 조건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2013년 4월부터는 15년마다 재가입 조건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15년마다 계속해서 실손보험을 재가입해야 하는 건지, 이 사이에 그러면은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은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 15년마다 자동으로 재가입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병력과는 무관하게 재가입으로 되는데요. 단 갱신 주기 또는 보장 금액, 보상 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재가입이 되는 시기에 판매가 되는 실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2세대 실손은 2009년 10월부터 2015년 9월 이전의 실손은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90%를 보상이 가능했지만은 2015년 9월 이후의 실손들은 이제 급여 부분 90%, 비급여 부분 80%로 하향 조정이 되었거든요. 따라서 같은 2세대 실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입한 날짜가 언제인지 또 보상의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꼭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손보험이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이 100%였다가 80%였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실손 같은 경우에는 보장 금액이 좀 더 줄어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실손보험은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가장 큰 대표적인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사실 판매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보험인데요. 하지만 많은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뭐 보장을 함부로 하향 조정을 한다라던가 보장을 안 해준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보험료를 크게 올릴 수는 없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또 3세대 실손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2017년 4월 이후에 가입하는 실손은 3세대 실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은 90%, 비급여 부분은 80%로 이제 보장을 하지만은 여기에서 또 비급여 MRI나 MRA 그리고 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그리고 비급여 주사료에 대해서는 70% 보장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세대 실손과 3세대 실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금방 말씀드린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특약이 따로 빠져 있느냐 아니면 따로 빠져 있지 않느냐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실손보험이 세대별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건 4세대 실손인 것 같은데요. 4세대 실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4세대 실손이 말이 가장 많은 실손 중에 하나인데요. 2021년 7월 이후에 이제 판매가 되는 실손을 4세대 실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4세대 실손에서는 변경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인 점은 앞서서 2세대 실손과 3세대 실손과 동일한데요. 이 3세대 실손에서는 사실 재가입 주기가 1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이 4세대 실손에서는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상해주는 한도도 급여 부분 80%, 비급여 부분 70%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비급여 치료에 대한 경우에는 이제 공제 금액이 또 달라졌는데요. 이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에 3만 원 또는 30% 중 큰 금액을 제외하고 보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항목이 3만 원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혀 없으시고요. 또 이제 통원 한도로 봤을 때 한 질병당 기존의 2, 3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한 질병당 180의 한도로 보상해주던 통원 횟수 제한이 이제 비급여의 경우에는 연간 100회 한도로 하향 조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4세대 실손으로 넘어가면서 또 크게 3가지 정도의 차이점이 생긴 것 같은데요.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줄어들었고 비급여 치료의 경우 공제 금액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횟수 제한의 경우에도 연간 100회 한도로 하향 조정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있는데요. 그러면 21년 7월 이후 가입자들은 이 보장 범위가 좀 너무 줄어든 건 아닌지 걱정이 돼요. 많이 안 좋아진 건 아닌가요? 네, 그래서 자주 듣는 말이 이제 무조건 옛날 거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요즘 거는 무조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기존의 1, 2, 3세대의 실손의 경우에는 내가 병원을 많이 가지 않더라도 그 나이대의 전체 위험률을 따지기 때문에 내가 병원을 굳이 안 가더라도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세대 실손부터는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기준으로 갱신보험료를 책정을 하는데요. 1년 동안 비급여 치료비를 전혀 받지를 않았다라고 하면은 할인을,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100만 원 미만의 이제 비급여 치료료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위험률로 인해서 보험료가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 외로 1년에 100만 원 이상의 비급여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200%, 150만 원 이상의 비급여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은 300%, 그리고 이렇게 인상률을 각각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렇게 각각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병원을 많이 가면 보험료를 많이 올리고 자주 안 가시는 분들이라면 할인을 해주는 이런 혜택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자동차 보험처럼 사고가 안 나면은 할인을 좀 해주고 자동차 보험처럼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한테는 이 4세대 실손이 좀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무조건 불리하다고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할증의 조건은 비급여 치료를 많이 했을 때입니다. 근데 예로 들어서 비급여 치료가 아니라 나는 간단한 진료라던가 아니면은 급여 처리를 많이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크게 상관은 없으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4세대 실손이 무조건 안 좋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예전에는 사실 이제 정신과 질환 등은 보장이 전혀 안 되었거든요. 하지만 2016년 1월 이후에 실손 가입자분들은 뭐 불면증이라던가 우울증 그리고 조울증 같은 이런 정신과 질환도 이제 급여 부분에서는 실손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 7월 이후 4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은 이제 습관성 유산이나 불임 그리고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부터는 급여 부분에서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장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4세대 실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보장 범위가 좀 확대되었다는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세대, 2세대 실손에서는 보장해주는 이 금액이 많아서 보험료가 비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미리 좀 실손에 가입했던 분들이 나는 병원을 안 간다 이러면은 4세대 실손으로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4세대 실비로 갈아타야 할지 좀 고민이 돼요. 보장이 많은 것도 좋긴 한데 그래도 보험료가 일단 당장 내야 되는 거니까 좀 걱정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내가 아프거나 다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가입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보험의 실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 2, 3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보장해주는 금액이 큰 것이 장점이나 병원을 많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보험료가 저렴하게 책정되는 이런 실손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상담을 다니다 보면은 나는 병원 자주 안 가는데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서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실손을 없애자고 하니 앞으로 나이가 늘어감에 따라 병원 갈 일도 더 많은데 이 실손을 그대로 유지하자니 부담스럽고 없애자니 이제 조금 위험도가 높은 이런 게 걱정이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많은 분들이 요런 게 걱정이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없애자니까 불안하고 그런데 당장 이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사실 그런 고민들은 정말 많은 고민들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실손 전환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실손 전환 제도란 기존의 1, 2세대의 실손 가입자들이 보험료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실손 보험을 해지해서 정작 필요할 때에는 실손 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1, 2세대 실손 가입자들을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으로 전환, 즉 바꿔주는 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단 두
가지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네, 실손 전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1세대나 2세대 실손을 가입하셨던 분들께서 두 가지 조건만 만족되면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조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기존 실손을 가입한 회사에서만 전환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다른 회사로의 이동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년 이내의 정신질환, 즉 입원, 수술 또는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이 없으면 누구나 전환이 가능합니다. 네, 실손 전환제도 조건 두 가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복지 개념으로 회사에서 실손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퇴직을 하고 나서 실손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좀 바꿔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요즘 회사의 복지 개념으로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단체 실손뿐만 아니라 교직원이나 공무원분들 또는 군인분들 같은 이런 특수 직종에 계신 분들도 이제 단체 실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단체 실손의 장점은 개개인의 병력과는 무관하게 그 단체에 속하기만 하면은 실손보험의 혜택을 누구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퇴직 이후에는 사실 그 단체에서 벗어난 그룹 내에서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실손을 유지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단체 실손의 경우에는 퇴직 이후에는 좀 실손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퇴직이 뭐 65세 정도라고 예상을 해본다면은 65세 이후에는 실손 혜택을 전혀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개인 실손 중지 재개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단체 실손의 개인 실손 전환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개인 실손 중지 재개 방법은 단체 실손 보험 가입 중에 개인 실손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제 이럴 때 개인이 1년 이상 유지한 실손이 있다면 가입한 실손을 중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실손보험은 사실 두 군데에 가입하더라도 반반 보상이 되는 비례보상인데요. 굳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면서 보상은 반반 나오는 비례보상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재직 중에는 개인 실손을 중지 후 단체 실손에서 보상을 받다가 퇴직 후 1개월 이내에는 무심사로 보장이 재개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무심사 조건이라는 건데요. 이 개인 실손 중지한 이후에 만약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병력이 생긴다 하더라도 개인 실손이 가입된 보험회사는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단 기존에 가입한 실손이 아닌 재개 시점에 판매가 되는 실손보험으로 재개된다는 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 실손 중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퇴직 전에 내가 가입했던 개인 실손을 가지고 있다가 일을 하는 동안에는 중지를 시켜놓고 퇴직 이후에 다시 재개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단체 실손의 개인 실손 전환? 요거는 어떤 기능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네, 이 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중지 전환 제도가 아닌 이제 단체 실손을 퇴직 이후에 개인 실손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65세 이하여야 하며 두 번째로는 직전 5년간 단체 실손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을 하고 또 10대 중대 질환 이력이 없는 경우 무심사로 전환이 가능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단체 실손에서 이후에 우리가 65세 이후 퇴직을 하고 나서의 두 가지 조건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경우로 개인 실손 중지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단체 실손의 개인 전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퇴직 이후에 좀 건강을 걱정할 필요 없이 개인 실손 중지 제도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개개인별로 상황에 맞게, 그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선택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실손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전문가님, 그럼 오늘 많은 내용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좀 필요한 내용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일단 먼저 내가 가입한 실손이 과연 몇 세대의 실손인지 보장 금액이라던가 보장 한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살다가 보면은 지금이야 걱정이 없겠지만 살다가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면서
이제 실손에 대해 고민이 생기신다면 우리 감독원에서는 이제 전환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전환 제도에 대한 도움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칭찬보험이었던 실손보험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상해보험입니다. 오늘 강인석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실 텐데요. 상해보험도 마찬가지로 다들 하나씩은 좀 가지고 있는 보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친숙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친숙하게 느껴지는 상해보험 오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짚어볼 것이 있는데요.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건강을 보장해주는 보험은 질병보험과 상해보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는 이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질병은 이제 내 몸 안에서 아파서 생기는 게 질병이고 상해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누가 때리거나 아니면 넘어져서 생기는 게 상해 아닌가요? 맞습니다. 역시 너무 잘 알고 계시는군요.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질병은 우리 신체 내부적인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상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암, 뇌졸중, 협심증 등의 질병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상해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 손상을 말하는데요. 교통사고나 운동 중 부상, 낙상사고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해는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상해와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상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이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세 가지 조건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네. 걸까요? 네, 우연성은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를 뜻하고요. 급격성은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외래성은 상해의 발생 원인이 신체 외부의 사고에 기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 조건들 중에서 하나나 두 개만 만족이 되면은 좀 반만 보장을 받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아쉽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지만 상해 사고에 해당되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이런 기준을 두는 것은 고의의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길을 가다가 넘어지거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서 다친 경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모두 다 수령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상해보험의 종류가 제가 알기로도 좀 많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 어떤 보장인 건지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보장들이 있을까요? 네, 보장 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모두 나열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방송을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특약 4가지만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해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상해 사망입니다. 두 번째는 상해로 인해 신체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을 보장하는 상해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세 번째는 상해로 인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비를 보장하는 상해 수술비 특약이고 마지막으로 골절 및 화상을 입었을 경우 진단비와 수술비를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네, 핵심적인 특약 4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 상해 수술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절과 화재와 관련된 특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보험에도 모두 다 있는 내용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보험 가입할 때 보면은 메뉴에 기본 계약이라고 해서 상해 후유장애 3% 이상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상해 후유장애는 보통 보험 가입할 때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기본 계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로 인해 신체 장애가 발생하거나 어떤 부위 수술 후에 계속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 보상을 해주는데요. 그 부위의 운동 능력을 100%라고 봤을 때 그에 따른 감소분을 지급률로 곱하여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실제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요즘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혹시 아나운서님은 골프 좋아하시나요? 요즘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실제 골프장에서 골프공의 한쪽 눈을 맞아서 실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쪽 눈이 실명되면 후유장애 50%가 책정이 됩니다.
그럼 가입되어 있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상해 후유장애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1억 원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방금과 같은 예시에서 이 50%를 곱해서 5천만 원을 지급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장애율이 3% 이상만 된다면 가입금액에 그 지급률을 곱하여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혹시 골프장에서 제가 공을 맞은 게 아니라 혼자 넘어져서 다치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건 아니시죠? 네, 맞습니다. 네, 골프장에서 넘어졌을 경우 예를 들자면은 시설이나 골프장 시설이나 설비 하자로 인해서 다친 거라면 골프장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요. 혹시나 골프장 카트를 타다가 캐디님이 운전을 잘 못하게 돼서 다치게 됐다면 캐디님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혼자 넘어진 것이라면 그냥 조용히 엄마 손잡고 네. 병원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넘어진 것에서도 이제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배상 책임을 물어볼 수가 있겠고 원인이 나에게만 있다면은 조용히 가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귀에 좀 쏙쏙 박히는 것 같은데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안 다치는 게 최고죠. 또 다른 재밌는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 주변에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파열되었다는 지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정도에 따라서 상해 후유장애 진단을 5% 혹은 10%를 받아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율이 3% 이상만 되면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5%, 10%의 장애율을 판단받는다면은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십자인대 파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 특약이 종합건강보험에 기본 특약으로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여나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주변 전문가에게 꼭 문의하시고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십자인대 파열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요. 실제로 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상해 후유장애 특약에 대해서 굉장히 유용한 상황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 말씀 주신 특약 중에 상해 수술비 특약도 있었어요. 요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상해 수술비 특약 또한 매우 중요한 상해 보험 중에 하나인데요. 상해 1, 5종 수술비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상해로 인해 수술을 했을 경우 각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보편적으로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네, 2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요 폭이 좀 커요. 2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그러면 작은 수술은 이제 적게 받는 거고 큰 수술의 경우에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특약은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비용이 채 10,000원이 되지 않거든요. 예시를 보시면 이 화면은 56세 여성의 가입 예시인데요. 종수술비 특약의 금액을 모두 합쳐도 5,000원이 되지 않습니다. 더 어린 분들은 훨씬 더 저렴하겠죠. 상해 사고의 실손 의료비의 자기 부담금 정도는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데 가격까지 저렴한 매우 좋은 특약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특약의 경우에는 이제 가입 비용이 10,000원도 되지 않는데요. 가성비 좋은 특약이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실손 의료비랑 중복 보장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해 특약들은 증권에 명시된 금액을 정액으로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실손 의료비는 물론이고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 보험으로 보상받았을 시에도 중복 보상됩니다. 골절이나 화상, 진단비나 수술비도 모두 중복 보장되는 특약입니다. 네, 상해보험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럼 상해보험을 잘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상해 보험에서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는 오토바이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고의 사고 같은 경우에는 상해 보험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 길거리 요즘에 킥보드 많이 보이시죠? 예, 그 공유 킥보드, 전동 킥보드 많이 보이는데 그 킥보드들은 면책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상해 보험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고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해보험을 잘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확인해 봐야 할까요? 보편적으로 상해보험이 별도의 상품으로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 특약으로 탑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종합건강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활용해서 가입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럼 종합건강보험과 운전자보험 중 이 둘 중 하나 가입할 때 같이 가입하면 된다는 말씀 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시다면 종합건강보험 상품을 활용하여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상해 보험 또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90세 혹은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운전자 보험 상품은 개정이 되면서 최대 20년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종합건강보험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병력이 많으셔가지고 종합건강보험이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운전자 보험을 활용하여서 상해 보상을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해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해보험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도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보험인가요? 네, 이게 단체 상해 보험이라는 특약인 상품인데요.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에게 요즘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품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올해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었기 때문인데요. 대상 사업장이 된 대표님들에게는 사실 비상사태와도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요즘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는 내용인데요.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료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법안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종사자 사망 시에는 경영주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회사는 50억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법안일 텐데요. 반대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되고 있는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회사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기에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크게 총 두 가지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주의와 감독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해야 할 보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업 중대사고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것이 있고요. 다음으로 단체 상해 보험입니다. 네, 기업 중대사고 배상 책임 보험과 단체 상해 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네, 기업 중대사고 배상 책임 보험은 법인이나 사업주가 피보험자가 되는 보험으로서 중대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방어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배상 책임 등이 보장되어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재무적인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단체 상해 보험은 종사자들이 피보험자가 되는 보험으로서 상해 사망, 상해 후유 장애, 상해 수술, 골절 등 각종 상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어 합의금 및 위로금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중대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직원 복지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들의 보장 보험료는 100%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이렇게 준비해 두었던 보험 상품을 통해서 대응하게 된다면 형사처벌 감경 사유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위험성 평가라는 거를 도와준 전문가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대응 방법을 알려드린 것이며 보험 내용 및 가입 방법도 신중해야 되고요. 위험성 평가도 정말 전문가에게 맡게 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준비하시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잘 준비된 전문가를 선임하셔서 컨설팅 받으시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라면 오늘 상해 보험 내용들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